제가 이 공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런 부정부패 부분을 직접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있던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라는 선출직 권력자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세금을 횡령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카드를 개인의 사생활에 이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시민이나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직자들을 개인의 비서 역할을 시켰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도 지금 재판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경선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선거 관련자들을 접대를 한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저희가 세미나를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세 가지 꼭지에 대한 공익제보 내용과 그리고 또 이러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다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또 역설해 주시면서 공익제보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런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2계급 이상 승진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의무한다든지 이런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잘 작동되면 또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겠지만 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고소고발을 좀 많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또 허위 공익제보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해당하는 제안들과 그리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서 조명현 공익제보자님과 그리고 또 박기범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토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공익제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계급 이상 승진제에 대해서 조명현 공익제보자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공익제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했던 공익제보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곧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선출직 권력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공무원을 자에게 됐든 타에게 됐든 압박을 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서 이 비리에 대해서 저처럼 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알려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오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방법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겪었던 공직사회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2계급 특진이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했을 때 연금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공무원들은
퇴직했을 때 마지막 직급에 따라서 연금을 차등직급 받습니다. 퇴직연금을. 네, 그런 부분들이 승진이 구조적으로 승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선출직 권력자에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잘 보여야만 본인이 그런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이 국가에 있는 세금으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내부에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2계급 특진, 2계급 이상 승진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줘서 누구나 이런 승진의 기회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거를 공무원을 보호해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려면 구체적인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겠거든요. 저는 대개의 경우 정부 문제나 행정적인 그 제도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이 돼요. 하나는 법적 제도적 접근이냐,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모두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굳이 법과 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치 문화가 아직 선진화되어 있지 않으면 법과 제도로라도 정치 문화를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공직 제보를 하시기 전에 이 사례가 법카 유용 사례가 법을 위반한 게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하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겠어요? 네, 법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은 횡령인 거죠. 정확하게 횡령을 한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을 위해서, 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그 법화를 사용해서 행정 조직에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언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화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식사라든가 아니면 과일, 제사상까지 그거로 충당을 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 이론이라도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횡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규정을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규정 위반하는 건 사용 자체가 안 되는 데서 사용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그때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그 음료를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는 말 그대로 편법이 아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식사를 하더라도 공적으로 공간에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것은 이제 허용할 수 있지만 개인 집에서 사용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소의 문제도 분명히 되는데, 장소와 시간의 문제도 되는데, 공간에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식사를 위해서 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그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제보했던 것처럼 개인의 식사를 한다거나 혼자 있을 때 개인의 식사를 위해서 그걸 조달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말 그대로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급엔 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그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비를 본인의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말 그대로 세금 도둑인 거죠. 사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는 사용해도 되고 뭐는 사용해도 되지 안 된다라는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별로 구체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건 이제 윤리적 차원이 약간 개입된 것 같거든요. 윤리적 차원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이 약간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이나 제도적 차원을 얘기하시다가 그렇다면 윤리적 차원이나 아니면 리더로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법리적인 문제이자 윤리적인 문제인데 특히 다른 사람을 대표한다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훨씬 더 많은 희생이나 아니면 헌신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국익을 위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위하거나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식사가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저도 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법 해석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주기적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건 말 그대로 범죄를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한 거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만 보신 거죠? 경기도 도지사 계실 때. 네, 제가 겪은 일 가지고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점핑을 좀 해서 2계급 특진을 해줘야 된다. 공익제보에 자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느 게 공익제보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공익제보 중에서도 중요한 공익제보가 있고 덜 중요한 공익제보가 있어요. 우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고발, 고소, 투서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쯤 되면은 하루에도 뭐 몇십 건 정도 투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웬만한 장도 하루에 두세 건 정도는 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제보와 고소, 고발, 투서가 막 섞여갖고 이제 오는데 그것만 가리려고 하더라도 행정낭비가 너무 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일단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 낭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는 방해 요소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낭비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어긋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력 낭비라는 거와 값어치를 비교했을 때 절대 간과하거나 그 행정력 낭비를 걱정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작은 부분에서 금액이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이런 상황들이 특히 제가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익을 위해서 저 혼자가 아닌 최소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력 낭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아마 그 국민들한테 크나큰 손해를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공무원 분들은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 큰 사건, 작은 일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사실은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공익제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생계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경우를 저처럼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나 이슈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일들을 제가 돌아보면 생계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작은 일이라고 본인들이 이 생각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은 개인한테 돌아오거든요. 그거를 본인의 안전과 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의식 자체가 많이 좋아져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없기 때문에 자익이 됐든 타익이 됐든 이런 부분을 무기한하거나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제보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돼 있어요.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 법이 실효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깔고 계시거든요. 왜 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이나 제도가 실효성이 약할까 하는 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익제보 보호법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판결이 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법리 다툼을 하다 보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3심까지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에서 10년까지 넘게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공익제보를 하는 공직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생계나 이런 거 모든 걸 걸고 나서 나중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작동되기 어렵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고요. 네, 그럼 조금 우둔한 질문을 하면 제보에서 판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다. 보호받는 때까지. 그렇다면 제보에서 판결 날 때까지 2, 3년을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왜 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겪고 갔을 때 다른 분들이 겪어야 되는 피해를 제가 양심을 속여가면서 계속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만약에 제가 모른 척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일을 저는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를 저는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신고를 했을 때 제가 겪어야 될 고통보다 저한테는 그 양심의 가책이 훨씬 더 참고 있는 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더 고통스러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제가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사적인 질문인데요. 그 가까우신 분,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상의를 혹시 하셨는지? 저는 오로지 저희 아내와 상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아내가 더 강단 있게 얘기를 했었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2계급 특진제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 보면 모든 공익 제보자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제보자를 2계급 특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덜 중요한 사람이 1계급 특진할 수도 있고, 뭐 보다 뭐 덜 중요한 사람은 뭐 포상금 정도 아니면 뭐 표창장 정도로 이렇게 줘야 될 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계급 특진을 주장하신 데는 이런 사람은 2계급 특진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 2계급 특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보통 뭐 소방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는 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계급 특진력을 지정을 했던 이유는 이런 모든 그 일들을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2계급 특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분명히 검증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검증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더 연구를 할 테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흔히 이제 많이 공익제보자들이 받는 두려움 중 하나는 이제 그 공익제보의 그 순수성이나 의도를 좀 의심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건 공익제보가 아니라 사익제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그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제도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또 너무 과해도 이런 의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첨예한 그런 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 문제에서 이제 보호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현 공익제보자께서는 현재 그 인사이동 보장제나 아니면 징계금지법 등 이제 그 공익제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익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보복이라든지 처벌 같은 좀 실질적인 그런 두려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고안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박형호 교수님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공익제보하면서 제일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거를 했을 때의 그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이런 거는 분명히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많이 위축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임기까지 와서도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선출직 공무원이 다시 재임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임기를 채우게 됐을 때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거든요. 본인이 한 정당한 행동을 가지고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위력적인 행사를 정당하게 해야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공익제보를 할 때부터 공익제보를 하면은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공익제보를 어디다가 하는지 그리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보호 안 되는 측면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게 잘못된 일인 거를 판단을 하고 공익제보를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감정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얘기할 데가 없었고요. 구조적으로 뭐 권익위나 이런 데 법률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래서 정당도 가보고 언론사도 가보고 제가 찾아다녔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다 똑같았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 제가 이거를 밝혔을 때에 대해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위압감이나 아니면 피해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할 때도 없었고, 두 번째는 신고 방법조차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차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절차나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는가? 뭐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바라볼 때는 제가 겪었던 이 절차나 프로세스가 행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행정하시는 사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신고하는 사람 위주로 바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지인이가 판명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보호조치마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고요.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를 하고 제가 그걸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SNS상으로 다른 분이 물어봐 주셔서 그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게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보호를 받았냐면 경찰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이마저도 저는 이제 제 신상이나 이런 거를 보호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만나야 되고요. 그 경찰관이 저한테 제안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만약에 제가 육체적인 위해나 여러 가지 위해를 받았을 때 그거를 출동하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오롯이 그게 제가 혼자 버텨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호조치나 보호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이러지 못해서 제가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늘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실은 그런데 네. 어떻게 개정됐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신고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그거를 기준으로 좀 맞춰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판명이 나든 안 나든 둘째 문제고 그게 금전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보호 조치가 된다는 안정감을 받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요새 뭐 정부 24라든지 뭐 서류 떼는 거는 물론이고 뭐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신청하는데도 사실 그냥 그 공인인증서도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데요. 공익제보도 그런 식으로 좀 디지털화된 그런 절차들이 좀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익제보라는 거를 구분하기가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선별하시는 그 행정자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떠나서 정말 공익제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게 시간적으로나 다른 이유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익제보 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신분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제가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무조건적인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익제보가 아닐 때에 대해서는 뭐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는 공익신고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게 최우선으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미국의 경우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어요. 이건 상대방 회의하는 거를 엿들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러려는 거 아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런 보도가 딱 신문에 나가자마자 미국 전 국민이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사건은 안 된다라는 그 국민들 자체의 합의 그런 정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은 우리 역사적으로 공익 제보가 있어서 바뀌었을 때 그 바뀌는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가 많은 시련을 당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련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고 국민의 의식이 깨지는 거죠. 조금씩. 뭐 미투 사건도 그렇듯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치 문화가 좀 선진화돼 있고 그 의식 수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잘 안 벌어질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일반 주변의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아직은 좀 미흡하다. 공익제보에 관해서 이런 게 좀 많이 서운하고 눈에 띄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민경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일반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의식 문화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재원이 들어가고 세금을 아끼는 문제는 의식 수준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불법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막는 게 우선이잖아요. 일단 제일 큰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막아놓고 그거에 대한 의식 수준은 당연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의식 수준 자체가 올라오는 데까지 기다려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직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하는데 너무 이제 예민하지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무디다. 무디인 게 저는 지금 현실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이 아니면 사실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공감을 갖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제는 이거잖아요. 공익제보를 한 이유는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법화를 유용하는 사람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국민들의 손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네. 그러니 그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제도를 갖춰야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 평상시대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목숨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책임은 국민들이 같이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거는 먼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장,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든 도지사든 뭐 광역시장이든 간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뭐 공익제보가 어디서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익제보가 들어갔을 때 시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행정을 상당히 정치나 행정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줄타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쪽 측면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소극적인 행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조력하는 사람들이 옆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110만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은 선출직 그 권력자가 사익 추구만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필요가 오히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침이나 그런 공직자들의 의식 수준이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제가 겪어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협력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 조직의 구조 문제라고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바라보고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중간 직책에 대한 정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오래됐거나 네. 아니면 능력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 선출직 권력자들을 조력하는 흔히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내몰리는 거죠. 그게 개인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런 생계 나중에 영달에 분명히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위력을 행사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동조를 해서 좋은 거를 받는 건 좀 적극적인 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런 거를 만약에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인사적인 불이익 조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그 공익 제보자들을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거는 좀 반대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그래도 은연중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약간 다른 얘기, 상반된 얘기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직자들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개인한테 주면 일개 개인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 구조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책임을 자꾸 국가가 전가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게 본인 혼자가 아닌 본인 가정과 그다음에 가족들의 안위와 안녕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분명히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문화적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거는 법과 제도가 고쳐져서 그 공익 제보에 관한 것이 분명히 어떤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된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났다니까요. 네, 법과 제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제도적 개선 노력을 더 하고 또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적극 투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공익제보 절차들도 조금 더 순조롭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 공정한 공직사회에 대한 그 문화도 한층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런 거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공익제보법 네. 요즘 뭐 이름 많이 쓰니까 네. 조명현법을 만들자 네. 뭐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소극적 행적 때문에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약간 계산을 해보자 보면 일례로 국방에 관한 그 비리를 제보를 하면 금액 자체가 뭐 1,000억 단위 막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금전적으로 개선을 해도 한 건 한 건 이런 거를 그 개선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이익이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보다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그 마이너스 되는 거, 불이익보다 이런 적극적으로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가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네, 국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 돈 갖고 이제 국민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금액들이 세금이 다른 데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되다 보면 그거는 국민들이 다 메꿔야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네. 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수면에 올라와서 열렬히 다 토론을 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 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결합을 하면 더 늘어난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 더하기 소극적 행정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그 공익제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아낄 수 있는 좀 차단할 수 있는 낭비되는 세금의 액수가 그 앞선 그 두 개의 합한 것보다 크다. 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도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원조가 들어오고 있어도 사실 워낙 그 위정자들이 그들을 막 중간에 가져가거나 해서 좀 많이 발전 못하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8년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됐어요. 그리고 곧 대한민국을 추월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룰라 대통령이 8년을 임기를 마치고 다른 대통령이 되니까 브라질 경제는 또 곤두박질 툭 내려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룰라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서 이 사회주의자가 집권을 하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이 올라가더라 라는 쪽으로 써먹고 있는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왜 뭐냐면 룰라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 한 게 브라질에서 나오는 석유 채굴권을 미국 기업에 팔아먹은 거예요. 미국 기업에 팔아먹고 그 팔아먹은 돈의 일부를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배가 부른 거야.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안 들어가고. 근데 룰라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 팔아먹은 채굴권을 회수해서 국가가 그 기업을 돌리고 그 돈으로 국민 복지에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된 거죠. 그러니 부패를 차단했을 때 그 국가에 낭비되지 않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어요. 후진국의 경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웬만큼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에서 뭐 쌀 빼먹고 고춧가루 빼먹고 휘발유 빼먹고 한 3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를 스톱해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뇌물 먹는 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공익제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관의 월급을 올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생겨갖고 뭐 코 묻은 돈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가는데 그리고 이제 조명현 제보자의 경우는 공익제보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후진적이다라는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제도 정비가 후진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의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들이 올라가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상제 2계급 이상 승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주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외에 또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포상과 그 다음에 보호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립화시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이 이상의 것들은 사실은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큰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외의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치열한 논의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이 두 개 먼저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제보라는 그 담론 그리고 또 그 제도화에 대해서 논의된 우리 역사 몇천 년간의 역사 중에 논의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네, 지금 처음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살아있는 권력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실권자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슈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제도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그리고 또 그 보복 등 보복과 불이익 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그 좀 근본적인 공직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던 그 공무원의 직업 의식, 아니면 뭐 자부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제도적 방향 필요성과 그 제도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 내용들을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 사명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소방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 사명감이 없으면 그 무서운 현장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이 선출직 권력자의 그 억압이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수록 국민만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돼야겠지만 이 제도가 됨으로써 국가가 공무원인 본인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사명감을 갖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당연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5급 공무원 취업한다든가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예전에 이제 이분들 면접 같은 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9급 공무원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맞습니다. 치열해요.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9급 공무원 되겠다. 그리고 면접을 해보면 사명감도 엄청나요. 시작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보면 그 사명감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시작하고 좀 달라서. 그게 이제 일하는 분위기랑 좀 관련이 돼 있기도 한 것 같고, 초기의 열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공무원들의 불타는 사명감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불타는 사명감이 연장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은 공무원들 정말로 일 잘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뭐가 일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사명감은 당연히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발전시켜주고 더 증폭시켜주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인들 같은 경우 대우가 사회적으로 군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국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당연하게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직사회나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일에 대한 그런
책임이나 이런 거에 지원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두 가지를 제가 행정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첨언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공무원이 일을 잘했어요.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공무원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보이지 않게 일을 뼈 빠지게 해서 했는데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문제가 잘못됐어. 그럼 어떡하느냐? 저 자식 저거 잘라라 이래요. 그러니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정말로 사명감을 다해서 이 사회를 잘되게 하는 그 공헌을 세워봐야 본전이니까 그거보다 내가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일을 방어적으로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줄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도 찾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제보도 하면은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했을 때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람에게 포상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라고 제가 하나는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야, 앞으로 이렇게 하자. 라고 법을 만들든가 지침을 만들면 공무원들은 그거를 서포트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고 네. 그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니 공무원이 저런 결정도 해야지 이런다고요. 공무원의 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정치인을 제대로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가 이런 일을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국가 그러니까 자체가 주도를 근데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라는 거는 정치인을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내지는 이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국가라고 하는 게 정치인, 여러 가지,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테두리잖아요. 그 테두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런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그 경각심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좋은 정부, 나쁜 정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다.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제대로 된 정치나 국가가 운영될 것이고 국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가 그리고 제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명현 제보자께서는 법과 제도적 차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우리의 그 윤리의식 아니면 국민의식, 뭐 정치의식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하고 같이 가야지 법과 제도만 먼저 앞장선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네. 그것도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여쭤보자면 만약에 국회에 가신다면 그런 문화적 개선에 대한 노력도 같이 열심히 하실 거라 약속하실 거죠? 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저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의무고 그다음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정한 공직사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여기 앉으셨는데 네.
공정한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셨지만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혹시 있다면 한 말씀 해보실래요? 제가 했던 모든 그 직무들이 불법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그 수준이나 눈을 좀 더 무서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본인의 권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하는 행동들이 본인들이 행동하는 거에 제약사항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 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 주겠지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국민들이 그걸 일깨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좀 비판하는 데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잘못하면 저 잘못했다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자기가 욕먹지 않는 것을 어떻게 수동적으로 업무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칭찬보다는 비난을 좀 많이 하는 그 풍토가 있어서 그런 것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한다, 정의감 있는 일을 한다,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공직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큰 박수를 치는 이런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되시면 이렇게 좀 우리가 해피한, 좀 언해피한, 그러니까 불행한 쪽을 보지 마시고 좀 해피할 수 있는 쪽,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제도나 이런 정치인 생활을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